대출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최대 12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8억, 19억까지도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생애 최초 무주택자입니다. 풀팽님 책에서 보았던 대로 생애 최초를 노리고 입지 공부를 하던 중에 627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판교고요. 아내는 강남입니다. 3살 아기 키우는 중인데 야탑에 계신 친정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보는 중이에요. 종잣돈은 4억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 있고요. 올 12월 만기예요. 그리고 또 3천 정도가 있어요. 매수할 때 세금으로 들어갈 돈이 있고요. 만약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최대 9억짜리 집이 가능합니다. 전세가 5억 가정하고요. 아니면 실거주 한다고 하면은 최대 11억에서 12억짜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2억이라서 신용대출 1, 2억 정도 더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더 좋은 입지 구하려면은 실거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갭 투자하면은 6개월 내 전입 의미 때문에 정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12월 만기 때 매수를 꼭 하고 싶은데 이걸 정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곡하게 질문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 우리 일단 정리를 하고 가면 종잣돈이 4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처럼 4-1, 4-2처럼만 생각하는 게 90%. 왜냐하면 당연히 4억이 있으니까 전세가 5억이니까 내 돈 4억이랑 이 5억 합쳐서 9억으로 갭 투자 할 수 있는 곳에 하면 내가 어차피 대출 받지 않으니까 전입금은 없을 거고 갭 투자 가능하지 않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9억 원 정도의 집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세전 2억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으로 627 대책 전이었으면 10억 이상도 주담대가 나오셨을 분인데 지금 이제 6억 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4억 원과 그다음에 6억 대출과 신용대출 여기서 1, 2억 정도 더 보태시면 11억에서 12억까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갭 투자하는 것보다 11, 12억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가 나중에 세후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실상 이제 항상 활활님 하시는 말대로 가격은 과학이고 이제 너무 사람들이 정답지를 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높을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억보다는 11억에서 12억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고 사실상으로는 11억, 12억보다는 더 높은 급지에 조금 더 가격을 지불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입지에 그쵸? 상품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를 수직 상승, 퀀텀 점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대출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출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최대 12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8억, 19억까지도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즉 입지는 기본이고 이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주고 수직 상승 시켜줄 수 있는 게 저는 대출과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대출 부분을 한번 보면 그 다음 장표 한 번만. 이거는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억에서 20억. 서울 수도권에 사실상으로는 갭 투자는 막혔죠. 막혔는데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이 KB 시세 18억에서 20억인 곳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사실상 내 돈이 10억에서 12억은 들어야 그렇죠. 그래야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특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외하고 규제지역 제외하고서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주거 선호 지역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으니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금 이제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자금이 6억 원 정도가 돼요. 원래 이분이 나는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했던 그 범위 자체가 한 6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금을 전입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대출이라는 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곳에 18억에서 20억짜리의 집을 갭 투자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그러한 방법은 이제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면 또 정보가 맞겠죠? 야,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이러면서 당연히 갭 투자 내가 다 막아냈는데 그런 방법이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표적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그러면 18억에서 20억짜리를 어떤 식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가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4억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께서 사연자분께서 1-1, 1-2 이렇게 해서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뭐 8억에서 9억대의 아파트 그리고 6억의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하셨을 경우에 뭐 11억 정도 내외의 아파트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억 정도로 움직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정도 선에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풀백님께서 대출력 슬라이드 장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같은 6억의 대출을 일으켰을 때 상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로 6억의 대출을 받아서 11억 정도 구간으로 움직이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6억 대출이 아니죠. 사실은 4억으로 11억이면은 7억 정도의 그 대출을 일으켜서 실거주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11억 정도이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을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11억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꽤 괜찮은 신축 아파트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 그다음에 강남 쪽으로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선택지가 좀 좁거든요. 네. 분당의 20평대 초반의 구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평촌의 신축 아파트인데 20평대 뭐 요 정도로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11억대 정도라고 한다면 네. 그나마 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워낙에 또 6월 달에 매매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대출 금액을 일으켜서 18, 19억 구간으로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있잖아요. 뭐 마포부터 시작해서 마포, 성동, 강동, 동작, 한강변 주변에 뭐 신축 25평형이라든지 그렇죠. 25평형 같은 경우 20억 내외에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신축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포 성동은 구축 안에서도 꽤 괜찮은 입지와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억으로 접근하는 지역과 완전히 좀 달라지죠. 그래서 평촌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대출력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과천의 신축 20평대로 접근한다라든지 이렇게 평촌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상품과 입지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있을 때 대출력을 활용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설정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입지, 상품을 선택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을, 입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좀 부담이 되면 한 15억 중반 정도로 내려볼 수도 있고. 맞아요. 15억 중반만 가더라도요. 서울에서 꽤 괜찮은 맞아요. 뉴타운의 신축 벨트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 하나만 찍어주세요. 뉴타운 이문희경 뉴타운 지금 이문희경 좋습니다. 뉴타운. 네. 아 좋다. 네. 이문희경.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따로 장표는 아까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임차로 있다가 매수를 하잖아요. 네. 정신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대출 받는 것도 되게 무섭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서류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에 챙겨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놓쳐요. 그때 팔 때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버렸냐면 아까 두 분 다 직장 다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이 좀 더 높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남자분 이름으로 대출 받고 남자분 이름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제 단독매로 그냥 끝나버려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이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팔 때 보니까 막 검색해 보니까 뭐 제네시스 박이라는 얘가 나와가지고 입대에서 나오고 하니까 증여해야 공동 명의를 된다고. 하래. 공동 명의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단독 명의인데 공동으로 명의를 바꾸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니까 안 되는데라고 하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취득세가 또 들어가요. 불필요한 내용이 비용이 그리고 내가 한 15억짜리를 샀는데 그걸 내가 배우자한테 한 7억 정도를 떼주면은
현실적으로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증여라고 하거든요. 증여를 하면 한 10년 정도는 묵혀야 돼. 그렇지. 10년 안에 팔면 당초 취득가로 가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제 어려운 말로 2월 가세라고 하는데 풀팽님 눈 네, 뜨고 지금 있다 지금 어렵지 지금 처음 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뭐냐면 처음 등기 칠 때 공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미리 공부해야 너무 되죠. 중요한. 근데 내가 아까 20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2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출을 한 10억을 받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나머지 10억을 내가 5억 조달하고 대출을 같이 갚으면 5대5 하면 돼요. 말 그대로 내가 다 같이 공동 부담하니까. 네. 맞죠? 네네. 그런데 두 분 아까 직장인이었잖아요. 직장인이니까 공동명의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소득이 없어. 그러면 내가 증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간에는 증여 재산 공제가 6억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돼.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등기 칠 때 공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공동명의를 하면은 양도세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니까. 이게 가장 1차적인 목표예요. 네. 근데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억짜리를 샀다. 나중에 20억이 됐다. 그러면 5억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내가 5대5 공동명의를 하면은 각각 2억 5천씩이 내 거가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럼 20억을 내가 팔면서 다시 25억짜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정이 생겨서 만약에 배우자분이 애를 낳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소득이 끊기잖아요. 소득이 끊긴데 처음에 아까 15억짜리 그 집을 내가 공동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른 차익에 대해서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30억짜리 더 비싼 걸 하더라도 내가 공동명의를 할 수가 있어. 소득이 없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은 1차적으로만 세금을 줄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하급이다. 하수다. 우리는 아니 뭐 너무 대놓고 말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내가 봤을 때 좀 아쉽고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네. 이 가정의 평화까지 봐야 됩니다. 가족의 평화. 가정의 평화까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 정말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팔고 압구정을 갔는데 네. 그걸 할 때 내가 내 지분을 10%라도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도 어떤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고, 네. 근데 내가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지 못하는 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워낙 이제 자금 출처가 이게 좀 타이트하게 나오니까 괜히 소명을 하면 겁도 나고. 그런데 내가 소득이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종전주택 처분 자금으로 넣어버리면 깔끔해요. 어렵다. 종전주택 처분 자금으로.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공동명의 하십시오. 야. 나중에 후회하니까.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양도세 절세로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만 보는 거고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까지 불리고 가정의 평화까지 이룰 수 있다. 가정의 야. 평화까지.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내가 하나를 아까 15억짜리를 했다고 합시다. 20억인데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뻥튀기를 시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플러스 주택으로 갈 거냐. 주택 플러스 분양권 갈 거냐. 주택 플러스 입주권 갈 거냐. 이제 그렇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네, 나중에 할 때 되면 버겁습니다. 지금 해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입지편 읽어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입지를 점수화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통, 학군, 입주 물량, 전세가율, 상권 이 5개 가지고 이제 전세가를 맞추고 있는데 여기 가중치가 좀 다른가요? 다릅니다. 그 보통은 이제 처음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세금이나 뭐 대출은 당연히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입지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그렇죠. 입지 공부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래서 어떤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1급지에 5급지에 6급지에 이렇게 급지를 딱딱딱 수치화해서 매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네. 사실 입지라는 게 이렇게 막 점수화해서 막 몇 점이다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입지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가중치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학군,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학군으로 따지면 몇 점이고 교통으로 따지면 몇 점, 그래서 총점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각의 입지의 점수화, 체계화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지 파트를 읽으시면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치화해서 넣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